26년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에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전에도 이란 공습, 나이지리아 군사작전, 태평양 마약선 격침, 2025년부터 26년 1월 초까지 트럼프 외교에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고립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해외 전쟁을 싫어하는 대통령이라고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무력을 사용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이라크처럼 20년 끌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출구 전략 없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확실하게 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게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의 외교 전략이 정확히 뭔지, 어떤 원칙으로 작동하는지도 모른 채 충동적이라거나 위험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 거래주의, 조용한 강대국 경쟁, 나토 강화, 이런 용어들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오늘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 외교의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트럼프 외교의 핵심 철학, 힘을 통한 평화. 트럼프의 외교 철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조용히 말하되 큰 몽둥이를 들어라. 이건 원래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유명한 말인데 트럼프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많은 언론이 트럼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립주의자, 반전주의자, 미국 우선주의자. 맞는 말일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트럼프는 확실히 해외 전쟁을 싫어합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같은 끝없는 전쟁을 혐오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평화 중재자라고 말합니다. 내 임기 중 대규모 전쟁이 없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새로운 대규모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전쟁들은요. 2020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을 미사일로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이란 핵시설 공습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제거 작전까지. 이게 평화주의자의 행보일까요? 아닙니다.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를 믿습니다. 트럼프의 전쟁관은 명확합니다. 싫어하는 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스타일의 장기전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없고 끝이 보이지 않고 비용과 인명 손실이 커지고 국가 재건 같은 불가능한 임무까지 떠안게 되죠. 반대로 좋아하는 건 결정적이고 빠른 군사 작전입니다. 특정 인물 제거, 특정 시설 파괴처럼 목표가 분명하고 단기간에 끝나며 비용이 제한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20년 주둔은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20분 공습은 필요하면 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외교의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거래주의입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거래의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외교도 거래로 봅니다. 기존 외교가 원칙, 가치, 동맹, 규범을 중시했다면 트럼프 외교는 이 거래, 레버리지 결과를 중시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는 국방비를 GDP 2% 이상 쓰지 않으면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압박합니다. 중국에게는 무역 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멕시코에는 불법 이민을 막지 않으면 국경을 닫겠다고 경고합니다. 주고받는 거래, 조건부 관계라는 겁니다. 전통 외교관들은 동맹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하지만 트럼프는 결과가 나오면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기 동안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2부 주요 사례로 보는 트럼프 외교. 그럼 7가지 사례로 조금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이란. 트럼프의 이란 정책은 한마디로 최대 압박입니다. 2018년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 JCPOA에서 탈퇴했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 합의는 돈만 퍼주고 핵 개발을 10년 늦췄을 뿐이다. 나는 영구적으로 막겠다. 그래서 1단계로 경제 제재를 강화합니다. 석유 수출을 봉쇄하고 금융 거래를 차단해 이란 경제를 압박합니다. 2단계로 군사 압박을 더합니다. 솔레이마니 제거, 핵시설 공습, 추가 타격 가능성 시사. 3단계로 내부 불안이 커질 때 정치적 균열을 활용합니다. 효과는 복합적입니다. 단기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보복 위험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압박이 누적되고 정권 내부 균열이 생기며 핵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의 배팅은 충분히 압박하면 정권이 바뀌거나 항복한다는 겁니다. 사례 2. 베네수엘라. 2026년 1월 마두로 체포포 작전은 트럼프식 게임 모델을 상징합니다. 1단계는 신속한 군사작전, 2단계는 정치적 전환 지원, 3단계는 경제 압박 유지입니다. 이 접근이 왜 중요하냐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교훈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출구 전략 없는 침공, 국가 재건이라는 무리한 목표, 장기 주둔, 천문학적 비용.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죠.
목표는 짧고 분명하게 정치적 해결은 현지에 맡기고 압박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식입니다. 성공 여부는 아직 이르지만 일부 변화가 관측되었다는 서술이 뒤따릅니다. 사례 3. 우크라이나.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정책은 겉으로는 푸틴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뒤에서는 압박과 지원을 병행한다는 설명이 제시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제공, 러시아 측 세력 타격, 에너지 기업 제재, 유럽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조건의 지원 승인 같은 것들입니다. 트럼프의 계산은 푸틴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뒤에서는 러시아를 압박한다는 겁니다. 결국 원하는 건 거래입니다. 러시아는 물러나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유럽은 재건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은 이익을 챙긴다.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트럼프는 더 강한 위치에서 거래하려는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서사로 이어집니다. 사례 4. 중국. 흥미로운 지점은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중국이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부드러워졌나? 라는 질문이 나오지만 결론은 반대입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되 정책은 중국을 겨냥한다는 겁니다. 기술 경쟁으로는 반도체 수출 통제, 오지 장비 금지, AI 기술 보호, 투자 제한. 경제 경쟁으로는 관세, 공급망 탈중국화, 제조업 리쇼어링, 핵심 물자, 국내 생산. 군사 경쟁으로는 인도-태평양 동맹 강화, 대만 무기 판매, AUKUS,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작전. 영향력 경쟁으로는 서방구,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견제. 문서에 명시하지 않는 이유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직접 적이라고 못 박으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지지만 이름을 빼고 압박하면 거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례 5. 나토. 트럼프의 나토 정책은 강화와 불안을 동시에 낳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 실제 지출을 늘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 안 내면 보호 안 할 수도 있다 같은 발언으로 동맹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건 협상 전술로 설명됩니다. 극단적 요구를 던지고 상대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인 뒤 원하는 것을 얻는다. 효과는 있지만 신뢰를 깎는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붙습니다. 사례 6. 중동.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확실한 친구로 이란을 확실한 적으로 둡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수도 인정, 대사관 이전, 골란 고원, 주권 인정, 무기 판매, 강력한 지지를 강조합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 합의 탈퇴, 최대 압박, 솔레이마니 제거, 핵시설 공습, 제재를 강조합니다. 단기적으로 긴장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같은 흐름과 연결해 이란이 약화되면 주변국들이 이스라엘과 손잡는다는 베팅을 제시합니다. 사례 7. 북한. 북한은 트럼프의 미완의 거래로 묘사됩니다. 1기 때는 정상회담과 역사적 이벤트가 있었지만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교환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기에는 우선순위가 밀렸지만 트럼프가 거래를 선호하는 만큼 다시 접촉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흐름입니다. 3부 트럼프 외교의 장점. 왜 지지자들은 열광하는가? 트럼프 외교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결과 중심입니다. 과정이 다소 거칠어도 국방비가 늘었나, 위협이 줄었나, 적을 격퇴했나 같은 결과를 우선합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적이 미국의 반응을 계산하기 어려워지고 그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 속도입니다. 다자 조율과 절차를 건너뛰고 결정을 빠르게 실행해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줄입니다. 넷째, 나토 강화입니다. 말뿐이던 국방비 증액을 실제 행동으로 끌어냈다는 평가가 핵심 성과로 제시됩니다. 다섯째, 대중의 우려 반영입니다. 끝없는 전쟁 피로, 동맹 무임승차, 중국의 일자리 위협, 불법 이민 제조업, 쇠퇴 같은 불만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이 지지의 기반이 됩니다. 4부 트럼프 외교의 단점. 왜 비판자들은 우려하는가? 반대로 우려도 분명합니다. 첫째, 동맹 신뢰 약화입니다. 동맹을 거래처럼 다루면 미국을 믿을 수 있나라는 의심이 커지고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론에 같은 움직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측 불가능성의 역효과입니다. 적뿐 아니라 동맹도 불안해져 동맹 결속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 전략 부재입니다. 최대 압박 이후의 목표가 정권 교체인지 새 합의인지 관계 정상화인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넷째, 제도와 과정 무시입니다. 국무부, 정보기관, 의회, 동맹 조율을 건너뛰면 속도는 나지만 실수 위험도 커집니다. 다섯째, 인권과 민주주의 경시입니다. 가치보다 거래와 이익을 우선하면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국내 분열 심화입니다. 외교가 정권 교체 때마다 뒤집히면 미국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일곱째, 전문가 경시입니다. 외교의 복잡한 맥락을 무시할수록 오판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5부 핵심 개념 이해하기. 트럼프 외교를 이해하려면 7가지 키워드를 잡아야 합니다. 힘을 통한 평화. 강한 군사력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발상입니다.
거래주의. 동맹도 조건부이며 내가 뭘 해주면 나도 해준다는 방식입니다. 미국 우선주의. 타국 지원도 미국 이익이 있을 때만 국제기구도 분리하면 탈퇴한다는 태도입니다. 최대 압박. 제재, 고립, 군사 위협, 내부 불안 활용으로 항복이나 정권 변화를 노립니다. 전략적 모호성. 의도를 확실히 말하지 않아서 레버리지를 키우지만 동맹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자주의. 다자보다 1대1 협상을 선호해 속도와 통제를 우선합니다. 관세 무기화. 관세를 경제정책이 아니라 외교 안보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6부 트럼프 외교의 미래 남은 임기.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제시됩니다. 이란은 정권 교체 압박, 추가 군사작전 혹은 협상 중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결을 위한 큰 거래 시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같은 부분적 거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중국은 충돌이 아니라 관리된 경쟁 혹은 대타협의 여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중동은 이란 약화가 가져올 질서 재편이 핵심 변수입니다. 나토는 비용 분담을 둘러싼 재정의 압박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특유의 돌발 변수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7부 트럼프 외교를 대하는 자세. 트럼프 외교를 볼 때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천재냐 바보냐가 아니라 어떤 면은 효과적이고 어떤 면은 위험하다는 복합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교는 장기 게임이니 당장의 성과나 실패로 단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결과를 봐야 합니다. 또한 한쪽 언론만 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을 보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원칙과 실용의 균형을 고민하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실제 정책과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학습해야 합니다. 결론. 트럼프 외교의 본질.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큰 몽둥이를 들고 거래를 하되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핵심 원칙은 5가지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 거래주의, 미국 우선, 예측 불가능성, 결과 중심. 장점도 분명합니다. 나토 강화, 무임승차 견제, 이란 압박, 중국 견제, 대중 우려 반영. 단점도 분명합니다. 동맹 신뢰 약화, 장기 전략의 불명확함, 제도 경시, 국내 분열, 가치 외교 약화. 역사적 평가는 아직 이릅니다. 나토는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이란은 항복할까요? 더 극단화될까요? 중국 견제는 성공일까요? 관계 파탄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해결될까요? 악화될까요? 이건 10년, 20년 뒤에야 판명 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에도 일부 변화는 남을 수 있습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 중국 경계, 공급망 다변화, 제조업 리쇼어링 같은 흐름입니다. 반면 동맹관계 재확인, 국제기구 복귀, 다자주의 강화, 가치 외교의 복원은 되돌려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맹의 부담을 줄이고 끝없는 전쟁을 끊고 중국을 견제하고 결과를 중시한다면 트럼프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맹은 신뢰이고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이며 원칙과 가치가 중요하고 예측 가능성이 안정의 기반이라고 믿는다면 트럼프는 위험해 보일 겁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탈냉전은 끝났고 중국은 부상했고 세계화의 역풍이 불고 있고 기술은 권력의 본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변화에 대한 하나의 답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답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영상이 트럼프의 외교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외교는 복잡하지만 알고 나면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지한 상태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 학습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현명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